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과 한국 얘기를 좀 집중해서 해보려고 해요.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24년이라는 게 미국의 변화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한미 관계 그리고 미국의 대외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 돼서 여러 가지 가설과 또 검증이 필요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제에 관련해서 또 미국의 어쩌면 방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전에 한번 나오셨을 때 여러분의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던 국방대학교의 대학원인가요? 예, 대학원인데 이름은 대학교이죠. 네, 국방대학교의 김영준 교수님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가서 강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헷갈렸습니다. 저기 원래 수색 쪽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전 했나요? 2017년에 내려가서 지금 한 7년 정도. 네. 논산. 지금은 논산. 예. 그렇군요. 서울 캠퍼스는 아직 있습니다. 아직 논산. 있고요. 예. 국방대학교 교수님들은 군인들이 많으신가요? 네, 뭐 한 절반 정도씩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고요. 예. 예, 그 과는 4개 정도 과가 편성돼서 1955년부터 저희가 예. 전쟁 직후에 그렇군요. 최고 지도자 과정 240명 정도, 예. 1년 정도 국장급들, 산자부, 행안부, 맞아요. 기재부 돌리고 하나는 석박사 과정 예. 70년대 만들어서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방대학교 총장이죠? 총장을 하신 예. 정혜일 장군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시군요. 예. 자, 미국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올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추겠습니까만은 만약에 된다라면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혹은 철군 얘기 이런 것들이 화두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먼저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제12차 한미 방위 분담금 협정 SMA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받은 시기 때는 그렇게 또 문제되지 않아서 예. 잠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제로 볼 수 있는데 예. 우리가 트럼프 시절로 돌아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걱정도 많이 하고 예.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던 기억이 한번 납니다. 다행인지 몰라도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전환되면서 예. 저희가 뭐 일부 13.9% 오르긴 했지만 예.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때 뭐 5배인가 올려달라 그랬잖아요. 예, 뭐 그렇죠. 뭐 더 많이 원했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만약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아마 유사한 혹은 더한 예. 걸 요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이미 대중집회 연설에서도 수많은 공헌을 해왔기 때문에 예. 반드시 트럼프는 또 추진을 하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협상을 한번 해서 뭔가 사인업을 하면 얼마 유효한 겁니까? 보통 5년에서 6년 이번에 계약한 거는 6년짜리 25년 말까지 예. 저희가 유효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은 그 다음 5년을 예. 목표로 지금 아마 추진이 되고 있고요. 통상 협상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타결이 되어 왔나요? 당연 수개월에서 뭐 빠르면 수주 정도. 근데 여러 번 열립니다. 뭐 7번, 9번, 11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선거 전에 마무리하는 게 여러모로 좋겠군요. 그게 당연한 건데 예. 트럼프가 그런 약속들을 지켜왔느냐를 다시 돌아봤을 때는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바이든 행정부랑 예. 협상을 할 겁니다. 그걸 트럼프가 지켜줄지는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국가 간의 일종의 조약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협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어떤 어그리먼트의 수준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예. 그런데 전 정부에서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 혹은 협정을 정부가 바뀐다고 그거를 트럼프가 훅 뒤집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없죠. 예. 원칙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건 미국 국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원칙은 그런데 실체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보세요. 이란하고 JCPOA 오바마 때 예. 많은 비판을 받았었지만 일단 체결을 했었지만 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고 남북관계 조약은 뭐 우리가 예를 들 필요도 없겠죠. 수많은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SMA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켜져야 되는 조약이고 사실 저번에 트럼프가 건든 것도 그 해당 협정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때 많이 받겠다고 그렇죠. 해서 네.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본다면 지금 빨리 체결해서 5년 정도 해놓는 거는 예. 저희가 보기에는 건들지 않아야 된다고 저희는 믿고 그러면 이 진행하는 것이죠. 협정의 문안에 예를 들면 올해 11월 초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떤 안전 장치들 그렇게 써줄 수는 없겠으나 예. 트럼프가 돼도 이건 유효하다라는 취지의 그건 뭐 행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본 조약은 뭐 유효하다. 그렇게 예. 예. 그 정도 장치를- 되려면은 여야 간의 합의로 뭐 법안으로 미국 아마 바뀌어야 국회에서 되는데 미국 의회에서 지금 공화당이 꽤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저희의 바람대로 이렇게 잘 진행되지는 못하는 게 현실. 협정은 정부와 정부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비준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비준 절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본 협정 같은 경우는 비준 절차가 크게 필요 없는 것으로 네.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국회 비준이 전쟁 참여 때도 필요했었죠. 근데 부시행 정부 때는 뭐 아시지만 상관없이 예. 참전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든지 최대한 법을 존중하지만 그 그렇군요. 법을 많이 초월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라서. 아니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하면 철군, 방위비 5배, 10배 이것도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할 텐데 그게 진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일인지 트럼프는 왜 철군 얘기를 그렇게 가볍게 할까? 바이든은 한 번도 철군 얘기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은 뭐인 것 같습니까? 협상 카드입니까? 철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입니다. 소위 말한 민주당, 공화당 주류 엘리트 70년간 미국 외교 정책을 지배했던 사람들은 예. 주한미군은 당연히 중국 문제든 북한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트럼프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 일어나는 트럼피즘의 현상 자체가 전 세계가 여전히 처음이 아닌데도 놀라워하고 있고 예. 그의 시각에서 보기엔 꼭 필요한 몇몇 군대를 제외하고는 전원 다 줄여야 되는 게 예.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라고 믿고요. 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국내 절반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단순히 협상용 카드가 아니고 근본적인 미국 외교 정책의 수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인 지지 기반의 문제하고도 우드로 연관돼 윌슨 있군요. 이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드로 윌슨 이전에 미국은 아시는 대로 예. 유럽 문제 개입을 안 하던 미국의 역사가 훨씬 깁니다. 고립주의죠. 우리가 알던 미국은 우드로 윌슨 이후의 미국이라서 예. 윌슨이즘이라는 용어를 미국에서 씁니다. 예. 왜냐하면 원래 미국이 아닌 미국의 외교안보 버전이 예. 우드로 윌슨 이후에 현재까지 펼쳐져 왔기 아하. 때문이죠. 그거를 그 전으로 돌리자는 게 트럼프 지지자들의 구호이기 때문에 예. 미국 내에서는 사실은 예전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미군 철수를 단순히 협상용 카드나 협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라크전, 아프간전, 그 필라소피가 베트남전. 거기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를 단순히 파퓰리즘 현상으로 5년, 10년 하다 말겠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전환으로 보시는 게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게 근데요. 편합니다. 지금 군사 문제는 사실 이게 그 민주공화 양당이 어떻게 보면 미군의 주둔이라든지 동맹에 관련된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별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동맹을 중요하게 하고 동맹의 근간은 군사력의 공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화당 쪽의 트럼프는 그렇지 않고 반대쪽이고 그런데 경제 쪽에서 보면요. 리쇼어링이라는 건 사실 오바마 시절에 본격화됐는데 공화민주 양당의 차별화가 별로 없네요. 지금 바이든 정부인데 엄청나게 지금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들어오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게 점점 민간 영역, 경제 영역에서 정부 차원, 국가 차원, 군사 외교 쪽으로 조금씩 고립주의, 반세계화적인 어떤 그런 무드로 가는 거라서 대세는 트럼프 쪽 아니냐. 트럼프의 외교 정책 쪽이 어쩌면 민심을 더 얻고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우리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몇 안 되는 학자고요. 예. 그런 면에서 트럼피즘을 새롭게 출현한 현상이 아니라 예. 미국의 원래
본연의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소위 예. 말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이견이 없습니다. 경제 안보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예. 그런 방법론의 차이인 거죠. 바이든은 여전히 우드로 윌슨 혹은 1945년 이후의 방식대로 동맹국들을 통해서 예. 넘버원 라이벌을 견제하자는 거고 예. 트럼프는 최대한 그 지출을 줄이면서 필요한 경제적인 분야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철수를 시키고 예. 국내 경제 성장에 집중을 하면서 예. 중국을 경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엔타이 오바마, 엔타이 부시의 전통 하에 트럼피즘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타이 오바마는 물러 터진 외교 정책 남의 나라 도와주는 거 이제 그만하자. 부시는요? 엔타이 부시는 쓸데없이 나가서 전쟁 일으키지 말자. 아, 그건 공화 양당 다 싸잡는 거네요. 예, 공화 양당이 해온 저 주류 엘리트들의 네. 나라 망치는 70년을 뒤집어 버리자. 이게 바로 트럼피즘의 핵심 가치고요. 그 트럼피즘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8년 전보다 더 늘어나게 된 이유죠. 그런 맥락이라면 제가 조금 앞서가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민심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민주당에서도 그런 정책을 일정 부분 수용하든지 아니면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 더 커져서 공화당이 집권 가능성을 높이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런 시도가 없던 건 아니고요. 버니 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기억하시지만 예. 한국으로 보면은 뭐 심상정 노회찬 버전이 미국에서 굉장히 1대 99 운동으로 확산이 됐었죠. 예. 2008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로 전 세계로 뻗어나간 진보의 개혁 어젠다가 예.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중도 좌파, 중도 우파인 바이든과 힐러리를 선택함으로써 사실상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보 쪽에서도 어젠다가 샌더스 기억하시지만 예. 국내 정처럼 굉장히 많은 개혁을 이뤄내고 예. 국외적으로도 트럼프랑 비슷하게 꼭 필요한 일을 빼고는 많이 좀 줄여가자는 게 샌더스와 워렌의 구호였죠. 그거를 저희가 기억을 많이 못 하시는데 그중에 이제 진보 쪽의 개혁 어젠다가 지금 소멸된 상태에서 트럼프식 보수 혁명만 지금 남아서 민주공화의 엘리트를 무너뜨리자 이런 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도권은 진 쪽은 트럼프 지지자고요. 네. 바이든 지지자는 열광하는 지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졸고 앉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미워서 가는 거죠. 바이든이 좋아서 바이든도 잘 조는 것 같더라고요. 슬리피조라고 불리지만 하여튼 바이든은 좋은 분이지만 바이든을 좋아하는 분들이 오바마를 좋아하는 거랑 빌 클린턴 초창기를 맞아요. 좋아하는 거랑 존 F 케네디를 좋아하는 열광은 지지자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광 없어요. 트럼프를 막기 위한 카드 중에 중도층을 먹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바이든이다라서 골랐는데 지금 4년을 지내다 보니 트럼프의 어젠다를 거의 다 바이든이 흡수해서 하고 있고 네. 근데 여전히 엘리트 시즘을 쓸어버리자는 구호에는 응답을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의 하위 50%의 삶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구호들이 여전히 굉장히 세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되기를 바란다기보다 아니 될 거라고. 뭐 저는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이 중간선거 바로 옵니다. 그럼 미국의 변화를 담아내는 물결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여부도 중요하고 행정부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하는데 입법부가 공화당이 상원 하원까지 다 접수해버리면 사실상 바이든은 트럼프가 하던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면에 또 처하거든요. 아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변화의 물결을 보고 우리 대응 전략을 짜야 되고 바이든이 됐다고 안심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 중간선거를 또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트럼피즘의 이 8년간의 확산이 우리가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건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 각 지역 각국에 파견돼 있는 파병돼 있는 미군의 숫자가 최근 10년, 20년 동안에 실제적으로 줄었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미국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철군했죠. 이라크라든가 상징화되는 곳에 철수를 굉장히 그 모욕적으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미군을 반추해서 볼 때는 이라크 전쟁의 타격이 거의 베트남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전 기억하시죠? 끝나고 나서 수많은 어떤 상처가 미국을 갈라놓고 10년 넘게 가잖아요. 지금 이라크전의 그 상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여전히 미국 사람들 뇌리에 깊게 박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철군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써야 되냐
이런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사실 막대한 돈 미국의 재정이 주둔군의 관리라든지 전쟁의 수행 이렇게 가고 그런데 제가 그 민간인의 입장에서 보면 미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정말 뛰어난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군이 주요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게 있습니까? 작전적 승리로 걸프전 정도가 유일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이 하나도 졌고 아프가니스탄 졌고. 네, 모두 졌습니다. 모두 대패를 했죠. 네. 대패를 했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계속 잘못된 곳에 찾고 있죠. 네. 베트남전 졌을 때 첨단 과학 기술 늘리자고 또 막대한 국방 예산이 통과됐거든요. 네. 우리 모두가 알듯이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역사, 문화, 예.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잘못된 전략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건데 예.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도 여전히 첨단 과학 기술 타령을 하면서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이 트럼프 안에도 있는 겁니다. 아하. 아이젠하워 연설 기억하시죠? 마지막 연설이 예. 2차 세계대전 영웅인데 방산업체가 미국을 전부 점령했기 때문에 어허. 우리는 끝없이 방산의 늪에서 못 벗어난다. 그게 방산기업이 꼭 악마라기보단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서 외교안보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였는데 트럼피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초고 오토바이 타고 문신하고 막 무섭게 생긴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전쟁 광이라고 보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쟁에 절대 반대하는 게 트럼프 지지자들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게 착하게 생긴 아이비리그의 교수들이 아니고 문신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라서 저희가 전쟁 광이라고 보는데 억제를 위한 그 협박은 해도 좋다. 근데 이라크전 같은 건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우리 아들 딸들이 외국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건 이제 그만하자. 이게 트럼프가 여전히 비판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 부시의 네오콘 정책들이거든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트럼프가 부시 때랑 똑같은 모든 전쟁에 앞장서는 무서운 마초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트럼프를 찬생시킨 것 중에 절반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불필요한 전쟁에 개입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히피 문화 또 좀 리버럴리스트 캘리포니아 이렇게 상상하는 반전주의자하고는 다른 결의 현실적 전쟁 반대론자들. 맞습니다. 아. 국내가 더 중요하다. 우리 아들 딸이 왜 베트남 한국 가서 죽어야 되냐. 인류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런 건 민주당이 오히려 강했죠. 그렇죠. 근데 공화당도 일부 동조를 해서 인권을 위해서 코소보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리비아는 직접 들어가기 뭐하니까 나토를 내세워서 공군 지원을 했고. 그랬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남의 나라 가서 왜 강대국인 척하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고요.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악의 축을 괴멸하자 이런 게 아니군요. 예. 악의 축과 협상하자입니다. 그렇죠. 중국 빼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보세요. 중국하고 손잡으려면 중국하고 견제하려면 누구랑 손잡아야 돼요? 러시아, 북한하고 손잡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전에는 나온 적이 없었는데 러시아, 북한하고 손을 잡고 중국에 집중하다. 특히 경제안보 분야로. 네. 그를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협박도 할 수 있다. 근데 묘한 시점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지금 나고 있지 않아도 전쟁 반대 그리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선 주둔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논쟁점은 자연스럽게 이제 곧 하더라고요.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불거져 나올 거고 그게 미국의 민심을 얻고 있는데도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텐데 지금 전쟁을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군이 참전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을 부인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벌써 2년 반이 다 돼가요. 그리고 지금의 전황으로 보면 11월 초에 있을 미국 대선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반전의 기치를 든 트럼프가 지금의 상황을 훨씬 유리하게 주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 지원법을 절대 불가로 통과 안 시키려고 몇 번 했다가 겨우 통과를 시켰고요. 예.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바이든의 회의적인 사람들은 불필요한 나라에 우리가 왜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퀘스천을 이라크 때부터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 이제 한국, 독일 같은 나라는 지켜주지 말자보다는 잘 사는 나라니까 돈을 많이 받든지 꽤 많이 우리 걸 빼든지 그러려면 너네도 핵무장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외교안보에 스텝 기능을 할 모 인사가 콜비. 예. 핵 얘기를 하는 거군요. 중국을 견제할 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 재밌는 거는 북한을 견제할 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핵을 가질 거면 우리랑 중국 때려잡아야지. 니네가 핵 갖는 건 북한 때문에 중국이 뭐라고 못하니까. 이런 논리가 이제 가로치고 들어있는데 뭐가 됐든 기존에는 소위 금기 시대든 터부 시대든 그러니까요. 충격이었어요. 미국의 비약선주의자들이 지배하던 구조 안에서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 내에서는. 예. 근데 일본은 근본적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맞았던 희생자 문화가 있어서 일본은 절대로 핵을 갖자고 하는 나라는 아니고 네.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뭐 큰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주한미군 철수와 맞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라면 우리는 핵을 갖는다. 철수는 하지 않고 지상군을 감축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쟁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뭐 논리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콜비라든가 트럼프 주변에서 트럼프 쪽 지지 이론가로 사상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이번 4년 안에 뭔가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좋지 않나. 핵 잠재력이라도 얻자. 뭐 그게 이제 그 한미 원자력 민간 부분 협정 개정에 관한 거죠. 네. 예, 사용 후 재처리 기술을 일본 수준으로 높이자. 예, 최소는 네. 최대는 뭐 일부 핵이라도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희망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게 제가 뭐 가짜는 게 아니고 예. 트럼프 쪽에서는 그런 것도 뭐 100% 불가능하진 않다. 조금 스코프를 좀 바꿔볼게요. 너무 트럼프의 지금 계속 그 트럼프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네, 트럼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가정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죠. 50%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전쟁이란 측면에서 한번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러우 전쟁이라고 명명되어진 전쟁이 벌써 2년 4, 5개월, 3, 4개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전쟁도 애초에는 워낙 그 하마스 주둔지라는 게 워낙 협소해서 전쟁이라기보다는 분쟁이고 충돌, 뭐 분쟁. 작전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동 전역의 전쟁으로 확산되는 느낌이잖아요. 이란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충격이었죠. 이란에서 이스라엘 영토에 어쨌든 예. 미사일을 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전쟁의 일상화가 진행된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웠던 세계는 세계 최초의 급진적인 실험이었어요. 지금은 당연하다고 느끼는 UN, 월드뱅크, IMF, 달러 본위 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런 것들로 이뤄낸 나라가 인류가 세워진 이래 처음으로 실험이 돼서 50년에서 70년 지금 이어진 건데 그 전의 시대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제국주의 시대라든가 중세 시대의 약육강식, 강자, 중국, 러시아가 한국을 쳐들어가서 3일 만에 점령을 해도 뭐 내 나라 문제 아니니까 안 도와줘도 되는 이런 시대가 다시 펼쳐지면 소위 말해서 미국이 세우려고 했던 세계 최초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고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드라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중에 유럽의 레드라인이 푸틴이 무너뜨렸다면 시진핑이 2027년 혹은 8년에 물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면 대만에 침공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것 자체를 미국은 굉장히 이 체제가 붕괴되는 시발점으로 봐서 중국 경쟁국이긴 하지만 본인이 세웠던 포스트 1945 체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체제가 멸망을 맞이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뭡니까? 브레튼 우즈 조약입니까? 브레튼 우즈 조약으로 인한 팍스 아메리카의 꿈, 국제 자유주의 질서 이런 것들은 허물어지고 있고 어쩌면 그거에 종언을 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지금 벌어지고도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국주의로의 회귀. 맞습니다. 약육강식이죠. 정글. 약소국이 침공당하면 쏘리 끝. 안 됐네. 그러네요. 슬프구만. 지금 뭐 무기 줄까? 어쨌든 뭐 무기를 많이 지원하고는 있으나 유럽 내부 인접 국가인 유럽 내부의 여론은 빨리 끝내든지 아니면 우리는 발 빼자. 발도 제대로 넣지도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찝찝한 거는요. 유럽의 끝단에서 전쟁이 나더니 중동으로 왔단 말이에요. 전쟁이. 근데 공통점이 다 에너지의
어떻게 보면 큰 수출 국가의 접경 지역 아닙니까? 여기는 가스, 여기는 원유. 그 다음에 이게 동진하면 어딜까? 지금 동진하고 있잖아요. 동진하면 아까 양안 관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뭐 기름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2의 커머디티라고 하는 반도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쟁은 안 난다 하더라도 텐션은 굉장히 고양되지 않겠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전망하시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90년대 미국의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 푸틴이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죠. 푸틴이 자신의 군대가 엉망진창일지라도 예. 시간을 끌면 미국이 직접 개입은 안 할 것이고 유럽은 가스 값이 뭐 10배 이상 올라버리면 예. 발을 뺄 애들이고 예. 선거가 있으니까. 예. 결국에는 본인이 그 정도 돈바스 지역이나 몇 개를 먹고 버티면 네. 끝날 거라는 거는 당연히 예상을 하고 진행이 된 거고 어허. 이게 뜻하는 거는 미국이 그 정도 여력과 리더십과 군사력과 국민의 의지가 쇠퇴당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네. 그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는 거고 네. 이란도 마찬가지고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네.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음.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 미국이 다른 나라들 우르르 끌고 와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게 봤기 때문에 그건 지금 대단히 맞아 떨어졌고 그거 자체가 말씀드린 그 체제가 네.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소위 탈냉전 기에 절정으로 치닫던 미국 중심의 그때 코소보도 도와주고 밀로세비치 제거하고 그렇죠. 바빴잖아요. 얼마나 세계 경찰국 하는데 바빴는데. 후세인은 처참히 죽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재밌는 게 네. 지금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누가 가장 이득을 받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예. 누가 웃고 있는가 푸틴을 빼곤 미국인가요?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미국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왜 이거를 빨리 종식시키는 쪽으로 안 하느냐. 종식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는 셰일가스로 인한 러시아와 유럽 간의 가스 판도를 다 끊어버리고 시장을 개척한 게 있고 하나는 네. 국방비를 올리면 누구 무기를 사겠어요. 미국이죠. 예, 100% 중에 한 5% 우리나라한테 떨어지는 거고 네. 나머지 90% 이상은 일단 미국 걸 사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뭐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원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을 뭐 즐기고 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런저런 상황들이 중동도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죠. 셰일가스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빈살만이 바이든 대하기를 뭐 보셨잖아요. 2년 전에. 예, 그런 것들이 다 엉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무슨 음모를 갖고 개입 뭐 전쟁을 원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 자기 나라 걱정을 먼저 하는 나라고 그나마 남의 나라 다 신경 쓰던 미국이 이전 같지 않다는 게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야,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개전 초기에 길어야 한 달이라고들 다 얘기했어요. 제가 무수히 많은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전쟁 양상이 어떻습니까? 아유, 길어야 한 달이고요. 더 길면 한 2, 3개월 가겠죠. 이 어떻게 보면 전력의 차이가 워낙 많아서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2년 3개월을 끌 줄이야 아무도 몰랐고요. 그리고 처음에 얼마나 우크라이나한테 우리가 온정적이었습니까? 그렇죠. 구호품 지금도 보내고 그렇지만 누가 박수를 치고 가고 있죠. 그랬잖아요. 젤렌스키 리더십. 그런데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자유로워진다면 중국은 훨씬 더 활동적이 되지 않을까 믿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러시아와 지금 굉장히 밀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안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안 관계의 긴장은 지연될 수도 있겠다. 중국이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이면. 그래서 미국도 저 전쟁을 계속 끌고 가면서 중국이 자유로운 상황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군요. 네, 그건 뭐 해석에 따라서 그 반대 해석도 하는 분도 있지만, 예, 뭐 언제든지 연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네.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실제로 교수님, 양안 관계의 긴장이 올해, 내년, 내후년 이 최근이죠. 한 2, 3년 안에 어떤 양상을 띌 거라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대선이 일단 대만 대선은 끝났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아는 결과가 나왔고 미국 대선 결과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사실상 시간 끌기를 위한 제넷 옐런도 보내고 합참의장끼리 통화도 하면서 예. 위기 관리하는 시간 벌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TSMC든 삼성전자든 일단 미국 본토로 다 끌어들이는 그러고 있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트럼프가 된다면
사실 이런 인터뷰 했었어요. 대만을 공짜로 지켜준다는 얘기를 우리가 왜 하냐. 그게 이제 본인은 대만조차도 예. 어떤 큰 걸 받지 않으면 그런 거를 약속해주지 않겠다. 이런 면에서 했고 또 하나는 내가 있어야 러시아도 저런 짓 못하고 이스라엘도 저런 식으로 당하지 않는다. 자기는 이제 협박을 잘하기 때문에 공갈 협박으로서 이런 것들을 크게 한 방 때린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이제 상반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럼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떤 형태의 외교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은 막 굉장히 불안정성은 올라가고 그래서 러시아 중국도 트럼프는 반기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번 뭐 했던 것 같고요. 바이든이 예측 가능하기 예.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불안정성이 올라가서 아마 예기치 못한 전쟁이라든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 때 더 많을 수도 있고 바이든은 어차피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많이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국을 달래는 지금의 모습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갖출 때까지는 좀 시간 끌기, 달래기 이런 외교적 수단들 좀 많이 동원을 하죠. 외교적으로 달래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는 이 이상 더 뭘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압박하잖아요. 네, 관세를 관세도 굉장히 많이 때리고 그렇고 있죠. 아예 팔아먹을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단의 중국 전문가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걸 보면 시진핑도 체념했다. 됐어 이제. 난 마이웨이를 갈 거야. 러시아, 뭐 이란, 뭐 네, 사우디, 본인들의 시장, 브라질, 플러스 뭐 알파. 아시안 국가들 이런 데랑 이제 하지. 미국 미련 이런 입장을 이제 견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 수순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군사적인 텐션은 훨씬 고양될 수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둘이 경제적으로 계속 뭔가 교류하고 뭔가 계속 이렇게 밀접하면은 전쟁이라는 게 양쪽에 다 손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소원해지고 하면- 교류가 없고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그런 시각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고요. 예, 지금 브릭스의 지원자를 받았을 때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지원을 해서 네. 중국, 러시아가 중동 국가들 탈락을 시켰잖아요. 예. 미국이 그 이후로 좀 속도 조절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사실 미국이 세운 체제는 오픈도어 폴리시 기억을 하시지만 예. 우리 전미양을 뭐 하면서 개방을 시키고 다니면서 자기가 자유무역을 하면 전 세계가 이득이다 예. 하면서 그걸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중국, 러시아를 고립해가는 시장을 만들어가게 하는 게 미국의 역할이 또 크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미국은 아마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게 과연 소위 중국 왕따 전략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줄 것이냐를 아마 재고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를 신봉하던 마가릿 대처와 그죠? 로널드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스스로 종언시키는 미국의 역할이 과연 본인들한테 플러스인지는 아마 지금 트럼피즘의 광기가 있어서 잠깐 바이든도 그렇게 가고는 있는데 예. 그 계산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중국, 러시아를 왕따를 시키면 나머지 나라들 나한테 붙을 줄 알았는데 그때 브릭스 참가국들 보셨죠? 예. 수많은 나라들이 지원을 해서 중국, 러시아 탈락까지 시켰어요. 예. 그러면 중국, 러시아가 자기들의 경제 지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그때 한번 본 겁니다. 어허. 내가 왕따를 시키려다 내가 왕따가 되겠네라는 첫 신호탄을 그때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계산을 한 번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하는 방식이 중국, 러시아를 왕따를 시키는 줄 알았는데 네. 우리 쪽이 가치 동맹 우리들이 왕따를 당하겠구나. 지금 제3세계가 중국의 식민지화 돼 있잖아요. 아프리카, 남미, 그렇죠? 아시아의 그렇죠. 많은 국가들.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소위 말한 가치 동맹 국가들이 한편이 되는 게 다수가 맞느냐를 아마 네. 계산하는 게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1대1로의 부활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지금은 뭐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지만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의 자본이라든지 중국의 인력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아프리카 남미는 이미 접수했고요. 중앙아시아랑. 네, 중동 일부도 가져갔죠. 동유럽도 그렇고요. 예, 중국의 자본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를 미국이 한번 할 겁니다. 조금 더 동쪽으로 와볼게요. 바로 한반도입니다. 웃을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한반도에도 모종의 텐션이 더 고양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방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쏴대는 게 일상화되고 있고 북한 쪽에서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 정부에 대해서 훨씬 비해서 훨씬 더 즉각적인 대응의 태세가 강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건 사실 촉발할 수 있는 무언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분쟁 가능성이 같이 올라가겠죠. 네. 예.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의도치 않은 분쟁의 가능성을 저희가 이제 늘 주목을 하는 거죠. 저희가 뭐 10배, 수십 배에 해당하는 원점 타격을 통해서 억제를 하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 모든 북한이 도발을 할 걸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선 이후에 혹은 대선 이후에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빠진 상태에서 동북아 체제가 개편되는 것. 네. 소위 말하는 트럼프 김정은의 협상에 그러니까요. 일본이 껴들어서 네. 우리만 빠지는 거. 네. 이런 외교적, 패싱. 군사적 긴장.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지금 철저히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이 지금 많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집권을 하든 사실상 그 외교적인 고립으로 가면 패싱 당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서 결국 손해 보는 거는 한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접촉들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죠. 위기 관리 차원에서 지금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저희는 굉장히 생경한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또 브로맨스. 남북 간 정상의 회담, 뭐 천지를 방문하든지 뭐 이런 네. 것들,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과 굉장히 뭔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여전히 걸 봤잖아요. 엘러브레터를 자랑하고 있죠. 네. 자, 양쪽에서.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트럼프도 정권을 잃었고 다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4, 5년 전에 그런 무드로 다시 갈 거냐. 그러면 그 사이에서 아까 뭐 패싱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지금은 사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훨씬 더 친미적인, 훨씬 더 미국 쪽으로 경도돼 가는 그런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 상대방이 변했으면 그 관계에는 최대한 밀착을 해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예. 그쪽과 어떤 식으로 협상이 들어갈지에 대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그 강력한 억제를 하는 동시에 네. 통일부에서 발행했던 담대한 구상 그 안에는 사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보다 더 앞서 나간 부분들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대화를 시작하면 미국의 단독 제재 같은 거 관련해서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소개가 안 돼 있는데 사실 그 양 트랙을 모두 다 노력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쪽 트랙이 대화가 막혀 있고 이쪽 이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강력한 억제만이 좀 많이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한미 안보 협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미국이 바뀌면 저는 미국하고 아주 그 가까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실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우리가 같은 스탠드를 취해야 되는지 모든 거는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미국이 설득되는 부분도 있고 미국이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트럼프랑 더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 민주당, 공화당 주류 엘리트들은 예. 김정은하고 대화 자체에 대한 회의. 아니,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가. 예. 그렇죠.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들이 예. 어떻게 보면 비전통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끈한 면도 있고 하니까 비전통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화끈하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는 지금 일단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일어나야 할 부분도 있고 지금 그거를 좀 준비해야 되는 부처들은 혹은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은 학자들이나 외교 전문가들이 합니다만은 현실 외교전에서 그 균형을 잡는다는 게 얼만큼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익 중심으로 해야죠. 예. 그렇죠. 실용주의. 예. 예. 지금 미국의 역의 균형 전략으로 알려져 있는 건 넘버 원 지역 패권군이 나타나면 넘버 투랑 손잡고 무조건 때리는 거거든요. 예. 이란 이라크를 대하던 그렇죠. 후세인하고 친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전형적 미국의 공화당 중심의 실용주의 전략입니다. 우리도 이제 국익 중심 실용주의 전략. 근데 이 안에서 말하는 이제 가치 동맹이라는 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약소국을 보호하는 이 체제 자체는 우리가 같이 기여를 해서 추호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강대국 옆에 붙어 있는 한반도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는 거기서 나오는 가치입니다. 예. 지금 교수님이 파악하고 있는 이제 6, 7, 8, 9, 10
한 5개월여 남은 미 대선에 5개월여 남은 미 대선에 지금의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트럼프가 결국은 유리해질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예. 제가 뭐 모든 걸 다 맞추는 뭐 폴춘 텔러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뭐 분석가로서. 팔레스타인 문제 한번 보세요. 팔레스타인을 동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는 다 바이든을 찍었던 젊은 층이에요. 예. 대학을 다니는 동서부든 예. 중서부든. 그 친구들이 지금 바이든의 정책에 분노를 해서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어허. 이런 일들이 뭐 비슷한 게 하나 두 개가 터지기 시작하면 예. 굉장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집권 세력에 대한 실망감들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반드시 트럼프를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겠다가 아니고 미국은 선거인단 아시지만 바이든을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지는 않겠다. 소극적 체념. 예. 투표장에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1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는 데도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 굉장히 또 바이든이 위기에 좀 처한 상황이 있고 예. 트럼프 캠프가 제3의 후보들을 어떻게 매수하거나 뒤에서 딜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제3원의 포인트입니다. 후보라 하면 예, 지금 뭐 라버트 케너디 아들 나왔잖아요. 그 예. 후보가 생각보다 케네디 처음에 가문에서는 진짜 고민거리더군요. 그 사람 때문에. 결정이 나온 건데 코로나 때도 유명했고 근데 예. 트럼프 쪽은 굉장히 그런 그 협상을 잘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옛날 노무현 정몽중 때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예. 라든가 극적인 스토리들을 통해서 예. 예를 들면 국무장관직을 제안한다든가 아니면 주지사직에 나가면 뭐 혹은 부통령을 네가 추천한 사람을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 많습니다. 아니면 네가 하고 있는 너네 집안에서 하고 있는 케네디가의 사업들을 우리가 뭐 수십조를 밀어주겠다. 뭐 뭐든지 딜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더 유능한 전략을 보이는 쪽이 그쪽 표를 흡수한 쪽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묘미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마침 그때가 미국 주요 대학의 졸업 시즌이었는데 맞습니다. 졸업식이 진행이 안 되는 데가 많더군요. 지금 반유태인 한국에서는 그 위기를 잘 못 느끼시는데 네. 거의 베트남전 수준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예를 네, 들면 격렬하죠. 콜롬비아 대학 미국 유수의 경찰이 뉴욕에 있는 유수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졸업식이 시행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베트남전 이후 처음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예, 예를 들면 캠퍼스의 서부의 경찰. USC 같은 것도 제가 그날 그쪽에 있었습니다마는 축소해서 세레모니가 있었고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시위. 그래 이런 장기화. 반유태계의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시위 그리고 행동들 이런 것들은 트럼프한테 유리합니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또 유태인하고 친하잖아요. 사위도 코슈노고. 이걸 보세요.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누구 표였죠? 예. 4년 전에. 트럼프 저 바이든 표였죠. 그 사람들이 바이든 안 뽑으면 이제 표가 빠져나가는 게 있고. 예. 그 트럼프나 폭스뉴스가 뭘 부각시킬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그런 거에 탁월하니까. 예. 이 시위가 폭력이 일부 존재하고 네. 경찰하고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서 경찰도 일부 들겨 맞을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게 100개 한 번이 터져도 그게 폭스뉴스에 매일에서 반복해서 나오면서 경찰 공권력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좌파 시위대. 예. 이게 이제 폭스뉴스가 아주 잘하는 거거든요. 어허. 그러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경찰을 디펀딩하자고 주장했던 블랙 라이브즈 매터 민주당 시위자들은 네.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권력 기반의 미국의 가치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저 집회 시위대를 방조하는 유약해 빠진 바이든. 요 논리를 이제 계속합니다. 좌파에 휘둘리는 극좌파에 휘둘리는 뭐 대학, 그 나치의 부활까지 나오는데 유대주의. 이게 이제 굉장히 효과를 보이면 시큰둥한 사람 중에 1%만 움직여서 트럼프를 뽑거나 예. 그런 공권력을 지켜야 된다고. 혹은 바이든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이든이 이스라엘 편인지 팔레스타인 편인지 이스라엘 편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투표장에 안 나가고. 그러면 누가 유리한지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국면을 저쪽 정무실하고 캠페인 쪽에서는 굉장히 잘 활용을 할 거고요. 트럼프 저쪽에 쪽에서. 보수 매체 쪽에서도 아주 노다지 밭을 맞이한 거죠 지금. 노다지 나왔습니다. 노다지. 제가 트럼프 참모라면 예. 지금부터 밤새도 만들 겁니다. 예. 아. 경찰 둘겨 패는 시위대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폭스뉴스에서 24시간 돌려서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에 껴가지고 뿌리면 됩니다. 근데 또 트럼프도 고민이 있어요. 계속 법원을 가야 돼요. 그게 5대5예요. 그걸 네. 우리는 굉장히 다 지저분한 재판이잖아요. 성추문에. 근데 그거를 탄압받는 희생양으로 자꾸 그쪽 지지자들은 봅니다. 트럼프를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했지만 옛날 100년 전 대통령들은 더 많이 잘못했겠죠. 리처드 닉슨은 아예 깡패였다고 유명했는데 예. 밑에 옛날
미국 정치도 조직폭력배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예, 한 100년 전에는. 근데 트럼프가 최초로 재판을 받았던 건 사실상 요걸 깬 거거든요. 무언의 컨센서스를 깨고 네. 사실상 전직 대통령 안 건드린다. 예, 그런 거가 깨지면서 소위 말한 이제 트럼프 지지자가 보기엔 정치 검사들이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했다. 요 프레임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트럼프 표가 결집되는 그 희생양, 정치적 희생양. 적어도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그 법원 행 혹은 검찰의 어떤 수사 이런 걸로 와야 될 가능성은 없다. 예, 그걸로 표심이 바뀌는 오히려 건 거의 결집한다. 제로입니다. 예, 결집입니다. 오히려 결집이고 해도 너무하네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 분위기는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 할 수 있겠군요. 예, 트럼프를 구해야 된다. 트럼프를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트럼프 지지자들도 있어요. 희생을 바꾼다. 왜냐하면 엘리트를 다 몰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대변이니까 민중의 대변인을 탄압하는 정치 검사들, 좌파 검사들 이게 이제 그쪽의 구호입니다. 지금 거명되는 부통령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비밀은 유지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할 겁니다. 트럼프는 시청률을 항상 고민하면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옛날 CNN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하도 실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일부러 하는 거지만 그 집회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게 만들었다가 안아버리고 막 이랬어요. 자기한테 매달리게 만듭니다. 미디어들이.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도 이거저거 좀 던져놓다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 여성을 넣을 확률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높을 수도 있고 헤일리? 헤일리는 좀 너무 찍혔나요? 예, 헤일리는 잘 모르겠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너무 싫어하거든요. 예, 뭐 뇌가 없나 어쩌면 이러면서 이제 헤일리 굉장히 미워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후보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생각지도 않은 후보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히스패닉 표를 고려해서 막판에 정할 수도 있고요. 제가 좀 더 봐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트럼프는 어쨌든 용인술에 관한 한 또 대가인 것 같아요. 쫙 해가지고 그냥 계속 후보들이 다 긴장하게 해놓고서 제발 나를 찍어주세요 할 때까지 피를 말리게 하고. 공화당 친트럼프 의원들 관리하는 거 보세요. 저런 쌍팔년도식이 없습니다. 저렇게 겁을 줘서 공천권을 갖고 뒤흔들면서 소위 말하는 지지자들 보고 들겨 패라고 자기 반대하는 의원들을 습격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트럼프는 공화당 장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회 장악을 통해서 지금 행정권까지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처한 트럼프 1기랑 비교도 안 되는 더 강력하고 추진력이 강한 2기가 아마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 번 더 할 수 있죠.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법적으로 한 번밖에 총 2번으로 총 2번이에요? 연달아 2번이 아니고? 예, 총 2번으로 3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프랭클린 로즈벨트 때 했었는데 그 일을 좀 바꿔놔가지고요. 바꿔놨어요? 예, 그래서 다행히 뭐 그거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그러면 뭐에 집중할 거냐? 자기의 레거시를 만드는 여러 가지 뭐 북한하고 손을 잡든 뭘 하든 하고 또 하나는 나를 감옥에 안 보낼 친 트럼프를 키울 겁니다. 그게 나머지 후반부 2년의 작업이 될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외교안보 정책에 뭘 할 거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주시를 해야 되겠죠. 만약 대통령이 되면. 어쨌든 만약에 한 번 뵙기 못한다라는 생각이면 오히려 더 강한 본인의 레가시를 만들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그때 어른들이라고 불렸던 매티스나 존 켈리나 존 볼튼이나 틸러슨 같은 사람은 폼페이오는 절대 내각이 못 들어오고요. 소위 우리가 보기엔 듣보잡 처음 볼 수 있는데 트럼프한테 완전한 충성을 보이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전원 내각하고 백악관에 포진을 해서 무조건 충성파가 될 겁니다. 트럼프는 1기 때 한번 겪었잖아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국무부 펜타곤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안 움직여요.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쓸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국무부도 그때 수백 개의 자리를 임명을 안 했었는데 너네들이 칵테일만 마시고 놀지 해결한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국무부도 미워했거든요. 지금은 아마 더 많은 어공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어공, 어쩌다 공무원. 트럼프 캠프 비전문가. 있던, 비전문가들이 더 많이 와서. 그러면 트럼프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인물인데 그 어공 비전문가들로 스텝 진영이 쌓인다면 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모든 걸 이제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하겠죠. 국민 여론을 뭐 좋게 보면 더 반영하는 거지만 나쁘게 보면 모든 걸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정책 판단을 하게 될 거고 트럼프가 내세웠던 거를 대부분 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대중관계의 그 모종의 변화는 있겠죠, 당연히.
물리적 충돌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트럼프 지지자들과 트럼프의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충돌보다는 경제적 압박을 어떤 식으로 군사적 협박을 통해서 이뤄내느냐가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명확히 미국 편에 서지 않으면 너네도 빠져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한테 충성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국가들한테도 충성 테스트를 요구하면서 돈을 많이 내거나 달라붙는 국가들한테는 사랑을 주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과감하게 버리는. 지금 일본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그런 데 탁월하고 자기보다 강한 국가한테 굉장히 잘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그 환호하고 있을 때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트럼프의 사저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아베였죠. 네, 아베가 골프장 자빠지는 것도 많이 동영상 보셨잖아요. 네. 세계에서 내노라는 경제 국가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자빠졌을 때 그렇게 뛰어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면 자체가 우리는 비웃었지만 네. 그게 일본의 무서운 힘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소 총리 가서 또 하고 있잖아요. 당선인 시절에 가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트럼프 말고 트럼프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모두를 챙깁니다. 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안 보이는 수천 명과 이해관계에 있는 수백 개의 기관들을 다 챙겨놨죠. 이미. 미국의 슈퍼팩 제도가 왜 있겠어요? 선거 자금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3의 단체를 통해서. 미국 법인이면. 열린 겁니다. 우리도 이제 국력이라는 측면과 국가의 어떤 경제 규모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국부의 변동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뭔가 하고 있을 텐데 그 교수님의 뉘앙스는 우리는 거의 일본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격차로 미국의 어떤 외교 전략이나 이런데 좀 피동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직 우리가 세계를 경영해 보지 않아서 굉장히 좀 그런 게 부족합니다. 예. 저는 중앙일보의 한 칼럼에 워싱턴 사격에 한국은 없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고 전에 코리아 게이트 때 한번 실패했었죠. 박정희 대통령. 박동선이라는 분이 있었죠. 예. 그때 이제 지금 쌀 생전에 사준다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하여튼 전 세계가 지금 워싱턴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예. 우리나라는 아직 참전 국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하지만 이거는 특정 부처의 그게 아니고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다들 열심히 하지만 이 게임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해야 돼요. 예. 지금 한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요. 예, 그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사교계 모임에 한국을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은 뭐 부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장에만 잔뜩 있죠. 사진은 좀 많이 찍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한국에 보여줘야 돼서 내가 사진 찍었다고. 근데 다른 데서는 다 극일이 되는데 극일 일본을 극복하는 경제 뭐 문화 열심히 우리는 살아왔죠.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대미 관계라든가 대영 관계라든가 주요 국가들하고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 그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되는 거에 의사결정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 그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하고 이해관계를 주고받아야죠. 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대별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민자 정책이죠. 대표적이죠.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보니까 집권을 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정확한 표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 미비자라고 표현하는 것 언다큐멘트. 같은데. 예. 예. 한국 분들도 꽤 있어요. 아 많죠. 예. 아주 그냥 공포에 지금. 네, 공포의 시간이죠. 그래서 공포의 시간이에요. 공포의 시간. 싫어하죠. 예. 그리고 유학해서 거기 취직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는 순간 다 기부업이죠. 다 돌아와야죠. 근데 그게 트럼프의 선거 전략으로서 실제로 유리한가요? 왜냐하면 내 친척 추방하는 히스패닉들 뭐 이런 사람들 아시안 계통 표 안 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유권자 집단에서 아주 극소수고. 근데 캐스팅 보트가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TSMC가 애리조나에 짓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아시안계들이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그래서 바이든이 그런데 공을 들인다고 분석하던데요. TSMC 같은 것도. 예, 뭐 표야 많으면 좋죠. 네. 근데 거대 어젠다는 지금 보세요. 트럼프가 처음에 집권하려고 후보 나왔을 때 처음 생긴 게 장벽을 세우자 했잖아요.
왜 그걸 냈을까요? 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장벽을 세우자. 그건 이제 심볼라이제이션인데 불법 이민자들이 남부에 가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에 예, 수만 명씩 맞습니다. 쏟아져나오고 일부 이제 갱들도 있어서 미국 시민을 예. 강간하여 성폭행해서 죽이는 사건들도 계속 있었고 그걸 너무 침소봉대한 게 트럼프긴 하지만 네. 이런 귀 기울이는 목소리가 한동안 부재했었기 때문에 저번에 플로리다에서 단체로 태워가지고 보스턴인가 뉴욕으로 보내버렸잖아요. 불법 이민자 그러면 너네가 받아. 그렇게 소위 말하는 공작을 맹자할 PC 소리 할 거면 너네가 이민자 다 받아. 너네가 남부의 어려움을 알아? 이런 게 이제 그때 주지사가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유럽을 보세요. 이민자 문제. 멱살 잡고 싸우는 문제 중에 핵심은 이민자입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뭐 불법 이민자가 일부 있지만 지금도 예.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 불법으로 넘어와서 우리 아파트에 뭐 3분의 1 정도가 살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아마 보이지 않는 불만이 쌓여 있다가 누가 이제 공개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하면 예. 표로 결집이 된다는 거죠. 어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로 공작을 맹자할 소리 잘하던 오바마 시절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이익을 지키자. 이게 지금 굉장히 파워풀한 메신저고요.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은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장벽 세우는 법안도 통과시키고. 그런데 네.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이 유별나게 한 일은 다 뒤집을 가능성이 있군요. 뭐 anything but 바이든이죠. anything but 바이든. 예. 중국 문제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중국도 지금 계속 중국에서 돈 받은 바이든, 중국에 물러터진 바이든, 중국에 굽실대는 바이든 계속 때립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바이든은 계속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고 트럼프는 본인이 집권하면 뭔가 또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중간선거 바로 있고요. 정치 구조 자체를 기억하는 게 트럼프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굉장히 파상 공세로 1, 2년 차에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쏟아낼 겁니다. 국방대학교의 김영준 교수님과 1시간 가까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제가 파상적으로 드렸는데 거침없이 답변을 해주셔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야 다른 패널들하고 좀 다르시네, 주저함이 없으시네. 그리고 제가 사회자로서 느낀 것도 자주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저의 생각을 조금 바꿔놓으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근데 바이든이 돼도 제가 바라는 건 아니고요. 네, 트럼피즘은 네. 저희가 놓치면 안 된다. 바이든이 되는 순간 트럼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중간선거는 오히려 바이든한테 불리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맥락, 행정부 중심의 사고에서 좀 벗어나요. 예. 자,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도 좋은 게스트와 함께 깊이 있는 대담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